시장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채권 시장은 과거에 비해서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졌다겠죠. 그래서 말킬의 정리는 아마 채권 시장에서 과거에는 난이도 중하의 난이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중상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말킬의 정리 정도만 여러분들이 굳이 부담스러우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한 번 해가지고 이해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킬의 정리는 작년 같았으면 예전에 증권투자 상담사 시험이었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획득하라고 이걸 맞게 되면 과거의 시험에서는 60점대가 무한하게 나왔습니다. 이보다는 더 쉬운 문제들이 이제 많이 쓰니까 말킬의 정리는 그러나 중요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킬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펀드 투자 권유 대행 시험에서는 말킬의 정리가 빠져있더라고요. 빠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증권 투자 상담사 시험이 있고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직에 입사하시게 되면 말킬의 정리를 모르고는 아마 채권 쪽에서 점수 획득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니까요. 점수 말킬의 정리는 출제율로 따지면 100%다. 100%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시험 문제 형태는 사지선장이니까 되게 답은 4번에 이렇게 있는데요. 4번, 정말입니다. 4번에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약간 이해를 한다면요. 이 채권을 먼저 이해하는 게, 왜 채권이 어렵냐면, 채권이 조금 어려운 게요. 채권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채권은 주식과 달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채권이 나오게 되면 시소를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소라는 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게 되어 있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가격이라는 게 앉아 있고요. 이쪽에는 수익률이라는 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 여러분들 가격 어떤 거 알죠? 이거 얼마입니까 가격? 그렇죠? 1,000원, 2,000원. 채권은 10,000원 정도니까요. 9,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럼 반대에서는 9,000원짜리 사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9,000원에 매수를 해서 우리가 채권은 10,000원에 되게 발행하니까 10,000원까지 가면 1,000원의 수익이 발생하겠죠? 채권 가격이 9,000원에서 9,500원 가면 500원밖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은 하락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채권자가 9,000원에서 8,00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수익률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8,000원에서 10,000원까지 수익률이 2,000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1,000원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정도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채권자에서 많이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여기서 이걸 보고 역의 관계다, 단비례다, 시험 문제에서는 비례 관계다 이렇게 초창기에는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답으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문으로 보이는데요. 네, 두 번째, 기간입니다. 기간. 여러분들이 채권에는 신용위험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신용위험이 존재하니까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채권은 뭐 당사자들의 문제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돈의 문제니까. 그래서 개인한테 돈을 빌려줄 때 아니면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1년짜리하고 5년짜리가 있다고 하면 예금을 생각해 보시면 아쉽겠네요. 1년 뒤에 예금과 5년 뒤에 예금 어느 쪽 금리가 크죠? 그렇죠. 5년짜리가 조금 많죠. 그래서 기간은 비례관계다. 기간과 수익률에 있어요. 이쪽이 수익률입니다. 이쪽은 비례관계다. 그래서 1년보다는 5년 뒤에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변동성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변동성, 파생 쪽에서라든가 금융시장에서는 변동성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 변동성 예측에 따른 투자 수익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변동성 투자가 최근에는 거의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 변동성만 예측을 잘 하신다면 굉장히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변동성은, 변동성이 크면, 변동성이 크다는 건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상대방이 부도날지 부도가 나지 않을지 어려우니까 변동성이 크면 수익률은 당연히 그렇죠? 크겠죠. 변동성이 많이 작으면, 변동성이 크면이 안 나오니까요. 미안합니다. 변동성이 높으면 수익률은 높다. 반대로 수익률이 낮으면, 변동성이 낮으면 수익률은 낮다. 이렇게 나오겠죠.
들이 바꿔놓기도 하죠. 되게 이걸 가지고 많이 답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변동성도 비례관계네요. 비례관계. 그다음 표면율이 낮을수록 가격 변동률은 증가하고요. 표면율이 낮을수록 가격 변동률은 증가합니다. 표면율이 낮을수록 증가하고요. 그래서 또 체감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체감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는데 배가 고파 식사를 하시는데 계속 맛있는 걸 많이 드신다 해도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더 이상 맛이 없어 보이죠? 없죠? 이제 체감한다 그러죠. 한창 먹으면 계속 맛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어느 순간 되면 아 이제 귀찮네 이러잖아요. 체감한다. 되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죠. 벽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이때와 이때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이때 변동성과 이거 같으면 이거 그다음에 이거 이것이 다 다르죠? 같다는 전제에서 보면 이 폭과 이 폭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건 같다는 전제, 이건 같겠고요. 갈수록 체감한다 이거죠. 체감한다는 표현은 체증한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시험에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증권투자 상담사, 증권투자 권유 대행의 시험에서 체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틀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전부 체감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둘이 시험 문제 구성을 할 때 두 개 바꾸어서 출제를 하니까요. 체증과 체감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키리 정리 채권 가격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표면일이 날수록 가격 변동률은 증가하고요. 표면일이라는 것은 뭐 5%짜리냐, 4%짜리냐, 3%짜리냐 이런 거죠. 그래서 가격 변동률은 증가합니다. 잔존기간이 길수록 변동률은 크죠. 잔존기간이 길수록 변동률은 큽니다. 수익률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의 폭은 수익률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폭보다 작다. 그래서 상승했을 때와 느낌과 하락했을 때 폭이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 문제는 한 문제 출제하고요. 그다음 잔존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가격 변동률은 체증한다 했는데요. 틀렸죠? 체증이 아니라 체감하는 겁니다. 체감. 둘 중에 반대 관계예요. 체증한다면 계속해서 발생하죠. 계속해서. 이럴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듀레이션이 있는데요. 듀레이션은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출제하지 않을 걸 예상합니다. 듀레이션으로 과거 시험에서 매번 단골 시험이었습니다. 매번 나왔던 문제고요. 듀레이션. 이 듀레이션도 말키리 정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듀레이션. 가중평기의 횟수 기간을 말하고요. 듀레이션. 표면일이 날수록 듀레이션이 높다. 이거 하나만 정리합니다. 표면일이 날수록 듀레이션은 높고요. 만기 수익률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이 높다. 이건 틀린 표현이고요. 만기 수익률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낮습니다. 만기 수익률.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기간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네요. 가중평균 기간이거든요.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에서 채권에서는 기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듀레이션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잔존기간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이 낮다 그러는데요. 잔존기간 높을수록 듀레이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긴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잔존기간이 길수록 듀레이션이 길다 이렇게만 하나 기억하고 나머지 전부 반대 방향이니까요. 듀레이션은 굉장히 작년 같았으면 이 두 문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서 획득하게 했는데 지난번 시험 보니까 거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이제는 이거 거의 안 나올 것 같고요. 이거 나오고요. 예전에 이 문제가 장긴긴만 하나 기억하시면 문제 충분히 풀어냅니다. 장긴긴. 다른 건 몰라도 듀레이션 나오면 장긴긴 써놓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예요. 하나가 높으면 하나가 낮고 높으면 낮고 높으면 낮고 낮으면 높고 그러나 잔존기간에 대해서는 듀레이션과 단다 긴긴 둘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잔존기간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이 높다. 그래서 잔존기간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이 높다. 길다. 이렇게 하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권 투자 전략인데요. 이 채권 투자 전략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섯 문제 출제한다 해도 이 채권 투자 전략은 하나 출제할 것 같으니까요. 이건 어렵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 채권 투자 상담사에서 많은 강의를 하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합격 점수가 맞으면 되니까요.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비교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펀드에서 있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파생에서도 한번 나올 것 같고요. 또 투자자산 운용사 쪽도 시험에 나오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 전략에서 이 투자 전략 꼭 시험에 하나씩 나오도록 이 투자 전략과 관련돼서 먼저 주의할 것은 적극적 투자 전략과 그다음에 소극적 투자 전략으로 분류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외워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소극적 투자 전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섞어놓으니까요. 시험 문제가. 여기서 소극적 전략 3개 넣어놓고 적극적 전략 하나, 적극적 전략 3개 넣어놓고 소극적 전략 하나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모든 일은 형통해야 됩니다. 좋아져야 된다 이거죠. 잘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사가 편해야 된다. 엮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만사체인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만사, 체, 인, 이렇게만 외워서 하나 넣는데요. 만이 뭐냐면 만기 보유 전략입니다. 만기 보유 전략. 채권을 매입해서 만기까지 가져가는 거죠. 이게 소극적 전략 되겠습니다. 만기 보유 전략. 그 다음 사다리형 전략입니다. 이 사다리형은 혹시 이론적인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동일하다 이 표현만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동일하다 이런 표현 꼭 나와요. 동일하다. 다음에 올라드리겠고요. 만기 보유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문제로 출제자는 없습니다. 아마 출제자 바보가 아닌 이상 출제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사다리형에 대해서는 문제 개념 정리 질문 쭉 적어주고 이게 동일하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각 잔존 평균 기간에 동일하게 수익을 내서 현금을 흐름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다음 채권 면역 전략이고요. 아마 출제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 이건 되겠죠. 채권 면역 전략. 현금의 이제 거의 90% 이상은 채권 면역 전략을 사용합니다. 채권 면역 전략. 기간을 듀레이션을 동일시켜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우리 교재에는 있죠. 면역 전략이 있네요. 채권 면역 전략. 아마 동일하다는 표현이 없으면 아마 채권 면역 전략 아마 출제를 하겠죠. 이론적인 문제를 출제한다면 구체적인 말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 하시면 되고요. 저 운영을 해봤지만 굳이 여러분한테 출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초창기 강사 시절과 시간이 지나면 지금 생각하면 초창기는 열정이 넘쳤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수험생들 뭐 하고 있을까요? 딱 딴짓거리겠죠. 표현 이상합니다만 아주 좋을 든가 비몽사몽. 그래도 강의는 직장인 대상 회사에서 할 때가 쉬웠던 것 같아요. 연수할 때. 그때는 선배니까요. 또 합격 못하면 회사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의 잘 하든 못하든 책만 이렇게 해줘도 어차피 근무 중에 나와서 하는 거니까요. 본인들이 알아서 되게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 꼭 되면서는 의무적인 자격증이 되니까 그때는 시험 위주로 시험에 한 번 정도 언급됐던 것들은 그때 또 꼬박꼬박 해줬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 지난 20년 동안 15년 동안 꼬박꼬박 출제됐던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 전부 언급이 있다니까 그때는 이제 판사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인 꿈을 펼치기 위해서 특성화고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 그쪽 강의를 하면서는 이제 완전히 시험에 나올 것만 몰라야 되니까 사다리형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 동일하다. 도저히 안 되고 사다리 이러면 되죠. 통일한 순간 이쪽 파트가 이렇게 다 이렇게 답만 맞춰줘.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강의량도 적고요. 여러분한테 해드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하지도 않으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수험생들은 단기간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다 생각을 하니까요. 굉장히 각자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14,000이냐. 이는 인덱스 전략이죠. 인덱스.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이죠. 인덱스 전략은 어떤 겁니까? 지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지수에 투자하는 거. 인덱스.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일치 전략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 일치 전략. 이렇게 해서 14,000이냐. 이게 소극적 전략 되겠습니다. 한 문제에 출제합니다. 다음 적극적 전략은 수익률 예측한다는 게 어렵죠? 예측한다는 게 전술적 차원에서 예측은 어렵죠. 채권 교체 전략, 단기채와 중기채, 장기채를 서로 교체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수익률 곡선을 이용해서 수익률 곡선을 우상향한다는 전제하에서 수익을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어렵겠죠? 이게 적극적 투자 전략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입니다. 투자 전략은 여기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일은 어찌 된다고? 좋아진다 이거죠. 14,000이냐?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채권 교체 전략 보시면 듀레이션에서 시장 불균을 위한 동종 교체관 있고 이종 교체관이 있습니다. 시장 불균형, 시장이 단기채 시장과 장기채 시장이 약간 불균형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또 중기채 시장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출제된다면 여러분한테 부담스러운 문제인데요. 수익 예측 전략에서 단기채 시장과 장기채 시장이 있다면 채권은 당연히 장기채 시장이 수익률이 높아야 되겠죠. 높아야 되는데 갑자기 IMF라든가 외환위기 때문에 갑자기 장기채보다 단기채 시장이 수익률이 역전된 경우도 있죠. 이런 불균형 현상을 이용했을 때는 장기채 투자할 게 아니라 단기채 투자해야 되겠죠. 이런 예측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 이전 교체가 이런 거 있잖아. 스프레드라고 하죠. 회사채하고 국채하고 회사채. 정상적이라면 또 반대로 회사채가 수익이 높아야 되겠죠. 회사채가 수익이 높아야 되는데 갑자기 또 역전되는 현상도 가끔씩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투자를 안 하니까 그때는 국채가 살짝 이럴 경우에 또 국채 투자 이건 2종간이고요. 이건 단기채 같은 것은 1년짜리와 3년짜리는 공종간에 투자하는 거죠. 이런 전략이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믿고 가세요. 수익률 곡선 타기가 있는데요. 수익률 곡선 타기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는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변 투자 전략이 있고 역나변 투자가 있는데요. 버터플라이 투자 전략인데요. 버터플라이가 있고 버터플라이 반대로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중기채를 포함시켜서 많이 포함시키냐 적게 포함시키냐에 따라서 버터플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터플라이를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파생 쪽에서 하셔야 됩니다. 파생에서는 100% 출자합니다. 100% 출자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출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자했어도 한두 번 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것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차라리 뒤에서 증밀적 하나 더 말이신 게 낫습니다. 수익률 곡선 타기에 대한 설명 좀 맞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전부 맞는 표현이고요. 이 수익률 곡선 타기 롤링 효과라고 합니다. 롤링 아시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롤링 효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숄더 어깨, 머리 어깨,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숄더형 투자 전략이라고 하고 주식 투자 용어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적극적이니까 소극적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소극적 투자 전략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있네요. 만기 보유 전략 수익 예측이 필요하지 않고요. 인덱스 전략은 포트폴리오를 투자자에게 일정한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지수 따라가는 거죠. 채권 지수 따라 투자하는 것이고. 현금 흐름 일치 전략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수입이 채권 투자를 위해 조달된 부채의 상환 흐름과 일치하거나 상회되도록 채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말합니다. 사다리형 전략, 이 바벨형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바벨형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벨형은 펀드에서는 그 과거에 이걸 소극적 전략으로 넣어놓고요. 또 증권투자 상담사 시험에서 또 자격증 시험에서는 교재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넣어놓기도 하고요. 또 작년에 증권투자 상담사 협회 교재에 보면 바벨형은 소극적 전략도 있고 적극적 전략도 있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투자자가 어떤 개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바벨형 전략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출제했을 때 만약에
이 자리에 수업 다음 중 투자 전략이 다른 것을 해가지고 만기 보유 전략, 사다리형 전략, 채권 면역 전략, 바벨형 전략 만약에 있다면 바벨형 그나마 찾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출제자 입장은 이 바벨형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출제한 거죠. 또 하나 반대 이렇게 경우도 있겠죠. 만기 보유 전략, 사다리형 전략, 바벨형 전략,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을 찾아야 되겠죠. 수익률 곡선 타기. 여러분 시험은 공개하지 않는다겠죠?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답에 대한 논란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문제에 됐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한 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무튼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하는데 이 바벨형 전략이 나왔을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교재에서도 뭐 특별한 언급은 없어요. 양면성 정도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형 전략. 그다음에 구조화 채권입니다. 이 구조화 채권도 예전에 같았으면 100% 나왔던 문제인데 이 구조화 채권은 이제 파상에서 넘어간 것 같고요. 왜 제가 채권 그러냐면 채권 6문제로 줄어들면서 채권 딱 정해져 있어요. 출제하는 문제가. 그 문제는 반드시 언급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켓 정리 반드시 언급해줘야 되겠죠. 그다음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현황 하나 언급해줬죠. 그다음 우리나라 채권의 발행 방법 해줘야 되겠죠. 이 유가증권 시장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다음 투자 전략 해줘야 되겠죠. 투자 전략. 그다음 뒤에 가면 또 채권 투자에 있네요. 자산 유동화 증권도 한 문제가 가끔 출제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평이하게 출제하기 때문에 구조화 채권 쪽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전부 뭘 알아야 되냐면 파생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조화 자체가 파생 상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금융상품에서 금융투자상품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ELS, ELD, ELF는 구조화 상품이다. 특히 이제 ELS 같은 경우 구조화 상품이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때는 파생 상품하고 결합된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구조화 채권이 부담스러운 파트입니다. 예전에도 부담스러웠고요. 예전에도 지금도 조금 파생이 전제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문제만 살펴보죠. 시장 수익률이 상상이 예상되어 투자 수익의 승수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레버리지 FRN에 레버리지 채권에 구조화 채권 투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레버리지가 뭐죠? 승수 효과라겠죠? 레버리지. 승수 효과라는 게 뭡니까? 코스트 칠 때 점당 500원짜리 칠 것이냐, 점당 5천원짜리 칠 거냐 다르죠. 1.2, 5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2 5천원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1.2 500원보다 5천원이 레버리지가 크다, 위험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네요. 니은 뭐 디지털 옵션이죠. 디지털 옵션 뭐였죠? 디지털 옵션. 금리 변동부 채권은 기존 금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는 높은 금리를 지급하고 밖으로 벗었다 할 때는 낮은 금리를 든다 하겠죠. 그래서 디지털 옵션은 뭐 아니면 덜 하겠죠? 뭐 아니면 덜. 레인지는 일정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주는 거고요. 레인지. 그래서 디지털하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레인지라는 상품이 딱 있는데요. 레인지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디지털은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수익을 받거나 못하거나 그러고 레인지는 일정 범위 안에 있을 때, 일정 안에 범위 안에 있을 때만 들어올 때만 수익을 주고 벗어나면 수익을 주지 않는 이 사이다 할까요? 레인지 상품은 남자분들은 가끔씩 군대 가서 이렇게 하투 배운 적도 있는데 왜 저는 그렇게 표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람뽕이라는 게 있죠. 올람뽕.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못 들어봤겠죠. 여러분 부모님들이라든가 여러분들 선배 세대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올람뽕은 화토패를 가지고 12개로 되어 있죠. 12달러.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까놓고 그래서 그 사이에 돈 들어오면 돈 가져가고 못 들어오면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가져가면서 딱 놔두고 그러면서 뭐 5하고 10 그래서 여러분 한 장 주는 거죠. 한 장 주고 딱 까서 막 팔이 딱 오면 이 안에 들어오면 돈 가져가고 베팅한 금액만큼 가져가고 만약 12 나오면 돈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레인지는 올람뽕 표현 이상합니까? 좋아했는데요.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는 시험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아시기 바랍니다. 회사 다니면서는 아마 제 생각 날 겁니다. 파생.
파생을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95년부터 파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1세대입니다. 파생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초창기에 그 준비위원으로 시작해가지고 94년부터 파생과 관련돼서 했는데 숱한 고비가 많았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만 진짜 그것은 어려우니까요. 점수는 오히려 정투가 높게 해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파생이 여러분 자격증이 끝이었습니다. 끝판왕인데 지금 파생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시장은 커지고 있죠. 시장 커지고 아마 여러분 투자원이 대행 쪽에서 다시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허용을 했어요. 08년도 처음에 법이 나왔을 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했는데 뭐 묘하게 08년도에 전 세계적인 외환위기가 오면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투자원유 대행인한테는 파생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펀드하고 증권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파생상품을 했다면 제가 여러분하고 만날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인생은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우연과 필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만난 것은 필연 같습니다. 필연. 우연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만기 전에 이자 지급 구조가 바뀌는 것을 금리 변동 부채권 플리퍼라고 하고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나가고 낙인이 있었죠? 우리가 또 한다면. 자산유동화증권입니다. 이 자산유동화증권도 과거에는 시험에 4번 나왔던 문제죠. 자산유동화증권 중요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산유동화증권을 ABS라고도 하는데 ABS죠? ABS 구조를 따진다면 복잡하니까요. 복잡할 것도 없는데요. 1차 시장이 있고요. 투자자가 찾아와서 은행에 찾아가죠. 은행에 찾아가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안 빌려주잖아요. 뭔가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맡겼다. A가 주택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겠죠. 그럼 은행에서는 또 B도 찾아와서 똑같이 하겠죠. C도 하겠죠. D도 하겠죠. 여러분도 하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죠. 은행에서는 이제 돈을 넣고 뭐만 있습니까? 잔뜩 집만 있는 거죠. 부동산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넘기는 겁니다. 이때 끼어드는 게 누구냐면 이게 주택보증공, 우리나라에서 주택보증공사, 정부에 끼어들죠. 정부투자기관이 역할해서 정부가 자금 지원해서 알고 있는 게 정부투자기관, 투자자 연결해서 여기서 투자자 뭘 하겠죠. 투자 연결해서 이 자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해 주는. 그래서 이쪽의 금리가 이쪽보다는 이쪽이 높죠. 그러니까 5%대다, 4% 정도는 자금 조달해야 일단 갖다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고요. 이런 식으로는 내가 1차 저장 시장, 2차 저장 시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알 필요 없고 이 투자자하고 여기서 여기 있는 투자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직접 갖다 주면 패스 방식이라고 하고요. 패스 방식. 직접. 그래서 모든 걸 위험을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패스 방식. 이 영어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터치 방식, 컨벤셔널 방식 정리하는 것처럼 터치 방식은 가격이 하나, 컨벤셔널 방식은 가격이 2개, 차등 가격은 그룹화 시킨다 이렇게 했죠. 패스 방식은 모든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끼어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끼어들어. 중개기간 끼어드는 거. 이제 갔다가 끼어드는 거. 이것을 누가 하냐면 이걸 페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루 방식, 패스스루 방식. 끼어드는 거. 중개기간이 끼어드는 거. 이거 2개 많이 시험 돼서 바꿔놓습니다. 용어정리. 바꿔놓으니까요. 패스 방식은 직접 넘겨버리는 거. 패스스루 직접 넘겨버리는 거. 그 다음 페이 방식은 중간에 끼어드는 거. 좀 정리하시고요. 또 하나가 얘들한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강 문제입니다. 보증 문제. 보증 문제는 2가지가 있죠. 내부 보강과 외부 보강이 있습니다. 외부 보강 기억하시면 돼요. 외부 보강. 답은 아마 이쪽에서 구성을 하는데요. 90%는 이쪽이 답이고 아니면 이제 10% 하는 게 이겁니다. 외부 보강은 보험. 그 다음에 보증 승거.
이제 보강 문제입니다. 이거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 보강 문제. 핵심 개념 이해하시면 자산 보유자, 유동화 자산을 보유한 채권 기업이가 자산 관리자가 있고요. 유동 전문회사, 특수 목적회사죠. 신용 보강회사 있습니다. 자금 이체 방법에 따라서 패스스루 방식 위주치고요. 기초자산을 발생한 현금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그대로 투자자, 내가 투자자죠. 여기 자금 차입자고요. 그대로 여기 대출자가 되겠죠. 투자자가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위험을 직접 부담하고 그래서 패스 방식을 모두 넘겨버렸기 때문에 직접 부담하는 거고요. 페이스로 방식입니다. 기초자산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하되 유동화 전문회사 적립해서 조성한 현금 흐름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죠. 중간에 끼어들어서 직접 투자자가 만날 수 없잖아요. 차입자와 투자자를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거래 쪽에서는 있죠. 직방이라고. 직방 들어보셨습니까? 직방 이용하셨어요? 네. 이용하셨나봐요? 직방. 근데 저희 쪽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직방은 찾아보기가 저희 쪽은 어렵고요. 혹시 만드시려고요? 홈페이지. 불법이 확률이 높습니다. 국가정보 시장 쪽은. 제 채권 시장 쪽에서는. 다음 신용보강. 내부적 신용보강과 외부적 신용보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부적 신용보강 밑줄 치죠? 지급보증, 보험입니다. 지급보증과 신용공여, 보증과 보험이 있어. 신용공여. 혹시 신용공여는 다른 거 말고, 이거 여러분의 신용 담보 쓰는 거죠? 보증 쓰는 거죠? 같은 개념인데요. 비슷한데요. 하여튼 예부 보강이라고 괜찮나. 그래서 이쪽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한 6문제 출제하겠습니다. 6문제. 네,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빠지네요. 3분의 1도 안 되네요, 내용이. 여기까지 해서 채권 시장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채권 시장 쪽은 여러분들이 이 교재 있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내용도 많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넘치네, 넘쳐. 이 정도 한 20문제 정도 되니까요. 너무 많은 분량 하시지 말고요. 이쪽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만 해도 채권 쪽은 충분하겠습니다. 충분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타 증권시장입니다. 기타 증권시장 뵙도록 하겠습니다.